2학년 문학 설명회 시작할 국어강사 김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문학을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문학을 잘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한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요 설명을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문학을 이제 잘한다는 걸 가정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문학에서 적어도 이제 어떤 작품을 보면 얘는 뭐 현대시다, 얘는 고전시가다 이런 걸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표현법은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다. 요런 맥락으로 이제 제가 기본에 깔고 이제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할지 이런 거를 길게 설명하는 것도 설명하는 건데 그 데일외고 문학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일외고 문학 시험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를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면서 이제 그럼 그 특징과 관련해서 제가 어떤 수업을 할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데일외고 2학년 문학 시험은요 좀 독특하게 요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제목에는 문학 시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문학 시험인데도 독서라는 갈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라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쭉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걸 보면 얘가 현대시다, 어떤 걸 보면 얘는 현대소설이다 이런 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제 이 골고루 출제되는 내용들에 내가 접근하는 방식을 제가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잘 이제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총 32문항이 객관식 문제가 출제될 때 그 중에 이제 골고루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산문이 출제되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포함돼서 독서 지문도 출제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원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굉장히 이제 짜잘짜잘하게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심지어 색깔이 잘 구분이 좀 안 되긴 하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표현상의 특징이랑 시어 식구의 이해 요것만 합쳤을 때 총 11문항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이제 앞서서 고1 설명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일외고 문학시험 특징이 학교 선생님께서 이 문학 개념어를 출제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시에 해당하는 문학 개념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시에 관련된 표현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6문항이니까 표현상의 특징, 표현법은 6문제구나가 아니에요. 여기 밑에 보시면 서술상 특징, 요건 뭐죠? 요건 소설에 해당하는 문학 개념어 문제가 3문제나 더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6문제 더하기 3문제 해서 총 9문항이나 결국에 문학 개념어 문제가 출제되는 게 데일외고 문학시험의 특징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고1 넘어갈 때도 아이들이 이제 아마 공통적으로 느낀 내용일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문학 개념어를 묻는 게 아니라 그 작품 2개에서 나타나는 문학 개념어 비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는 게 데일외고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뒤에서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공부는 크게 나눴을 때 요 위에 상위 이제 3가지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째로는 표현상 특징 말씀드렸고요. 둘째로는 시어 식구에 의해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작품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작품을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로는 보기로 작품 이해인데 사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기로 작품 이해 같은 경우는 내가 알고 있는 작품이더라도요. 보기, 다른 말로 하면 그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을 다르게 주시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 읽느냐가 핵심인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제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상이냐 이렇게 이제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출제 난이도, 즉 문제 하나하나의 난이도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문제 하나의 난이도는 우리 아이들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어려운 건 뭐냐면요 시간이 부족했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뒤에서도 쓰겠지만 과연 얼마나 시간을 잘 분배하느냐 그걸 저랑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써놨죠. 데일외고 시험의 특징상
교과서에서 다루는 작품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세봤어요. 작품을, 출제된 작품을 다 세봤을 때 15작품 나왔습니다. 중간고사에서만. 물론 보기에 있는 작품은 뺐어요. 본문에 있는 것만 15개 나온 거예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과서 연계는 단 3개. 나머지 12작품은 다 외부 지문입니다. 작년보다 더 심해졌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데이레고는 어차피 외부 지문 싸움이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외부 지문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2번에 중요한 내용을 써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고3, 6월, 9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가져오셨거나 아니면 그 해의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올해 수능 특강이에요. 지금 고3 애들이 할 거 거기서 외부 지문을 가져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도 제가 뒤에 설명드리고요. 독서 지문조차도 당시 수능 특강 지문에서 가져오신 문제였어요. 독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 개념화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특징. 모든 문항은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긴 합니다만 그게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낯선 지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다 읽어야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서술형 있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푸느냐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자 보기입니다. 제가 독서 지문이 나왔다라고 사실은 강조하는 게 독서 지문 자체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보기,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작품을 해석하는 기준 있죠. 학교 선생님이 주신 보기, 그걸 읽는 것도 비문학을 푸는 능력이랑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저랑 공부할 때는 문학 시험이지만 비문학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대비는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항들을 몇 개 넣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가랑 나를 비교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가나 다 하나 더 늘어났고요. 여기서 좀 더 어려운 문제는 가나다 라까지 갑니다. 점점 비교할 작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빨리 그 작품에 반영된 표현법을 찾느냐, 요게 이제 우리 문제를 푸는 데 실력이 될 거고요.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문제, 9문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 요게 이제 서술상 특징입니다. 요것 역시도 서술상 특징 역시도 어떻죠? A와 B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 보니 둘을 비교한 거죠. 결국에는 계속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가는 방식으로 읽어야 뭔가가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적어놨죠? 작품에 나타난 명확한 표현법의 근거를 찾고, 심지어 이런 문제는 또 아이들이요, 두 개의 선지가 헷갈리거든요. 꼭 두 개 헷갈려요. 헷갈릴 때 애들이 뭐 한 3개 헷갈리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그럼 예를 들면 뭐 2번이랑 5번이 헷갈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지죠. 2번, 5번, 2번, 5번, 2번 하다가 5번 찍고 꼭 답은 2번이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제가 알려줄 거예요. 팁을. 2번이랑 5번이 헷갈리면은 제발 먼저 본문을 가서 봐 라고 얘기할 거고, 본문을 잘 안 보거든요. 사람이 급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작품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해 라고 제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아이들이 문학 대비할 때는 주제 다 암기시킬 거예요. 작품에 나온. 그래서 주제를 암기를 통해서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또한 이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싫진 않았지만 진행한다까지 알고 계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를 떠올릴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기에 제시된 외부 지문, 요거는 심지어 제가 아까 15지문에 안 센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로 작품 개수 다 세면 한 20작품 됩니다. 실제 출제된 작품의 개수는. 근데 보기에 있는 거는 뺐기 때문에 아까 15작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기에 나온 작품을 얼마나, 얘도 마찬가지죠. 비교. 계속 비교해요. 데이레고 시험의 특징. 2작품 비교, 3작품 비교, 아니면은 A랑 B 구절 비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찾아가는 게 결국 데이레고 시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여기 적어놨으니까요.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 지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독서를 왜 배워요? 문학인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해당하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독서 지문은요, 사실 뭐랑 연결되냐면 아이들이 시험 범위로 배운 문학 작품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좀 그 악랄하다, 제가 이런 표현 쓰는데 학교생들이 좀 너무한 게 독서 지문과 우리가 배운 문학 작품을 연결 짓는 문제가 출제되니까요, 독서 지문을 단지 그냥 비문학으로 읽고 푸는 게 아니고요, 비문학을 읽고요, 그것을 문학에 연결시키는 게 여기 문학시험의 독서시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체가 같은 경우 문학이거든요. 근데 이 본문은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본인의 철학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당연히 얘는 최고점 문항이 3.4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3.4점짜리죠? 최고점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푸는 게 상당히 까다롭겠죠? 심지어 경기체가는 보통 학교들에서 잘 다루지도 않는 갈래입니다. 근데 여기서 출제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징을 정리를 다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렇게 제 드린 프린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제 홍보라 따로 넣진 않았고, 요거 이제 제 블로그라서 그리고 제 유튜브라서 지금 이제 설명회 하는 내용 제가 다 촬영하고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여기에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라 하고 제가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수업이 이제 어떤 수업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수업의 가장 중요한 캐치프라이즈는 요 위에 띄워놓은 요 문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수업 모든 그 내용에 다 공통된 내용인데요. 뭐냐면 국어의 기본, 다른 말로 바꾸면 아까 말씀드린 문학 개념어들이 있죠?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통해서 소위 데이레고의 출제 원리를 꿰뚫어내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여기 경력에서 좀 제가 강조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데이레고 2학년 시험의 특징이 아까 고3 수능 또는 고3 수능 특강이 많이 출제가 되죠. 제가 이제 3월부터 강남에서 고3 수업을 직접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고3 수업을 병행하는 강사여서 데이레고 내신을 여기서 맡아서 하는 것 또한 그런 맥락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3 수업을 하는 강사가 데이레고 2학년 내신 대비를 할 때 오히려 적합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수능 특강을 실제로 고3 애들한테 수업하고 그런 자료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 밑에 내용들은 제 컨텐츠랑 학력 보시면 되는 거라 띄워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을 좀 여기 띄워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교과서를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교과서가 나오긴 합니다. 어떤 내용에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전시가, 예를 들면은 여기 제가 띄워놓은 거는 이제 지금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제가 띄워놓은 게 제 기억으로는 이게 3위인곡이거든요. 그래서 3위인곡이라든지 청산별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와 관련된 이제 자체 교재 및 매주 배부하는 주간과제가 나간다는 점, 요게 이제 제 수업을 들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요렇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제가 실제 기출문제라고 적어놨는데 이 실제 기출문제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데이레고 실제 기출문제는 학교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다 구할 수 있고요. 제가 말하는 실제 기출문제는 예전부터 제가 수업을 해왔던 다른 학교들의 같은 출판사 기출문제들을 특히 고난도 위주로 정리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문제 풀고 공부하는 그런 맥락으로 써놓은 거니까 이제 실제 기출문제 다른 학교 것도 같이 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 나름으로 좀 자부심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가 매해 수능을 직접 보거든요. 강사들 말로는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왜 제가 매 수능을 보냐면 일단 첫째로는 고3 아이들이랑 이제 동질감을 가지기 위한 거, 첫 번째랑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어렵게 겪는 게 이제 어렵게 겪는 게 시간 부족 문제죠. 그래서 그 시간 부족 문제를 제가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 수능을 직접 보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긴장되는 상태에서 보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긴장되는 상태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아이들한테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수능을 직접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 강의 아까 제가 직접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3 관련된 외부 지문과 출제 예상 작품을 전체를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 화면은 뭐냐면 요 첫째 요거 있죠. 요거는 아까 제가 유튜브 그 띄워놨던 거, 그 유튜브에 제가 수업하고 있는 수어 특강 해설 강의 있죠. 그걸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작품들을. 그래서 그 해설 강의들이 올라간 거 제가 나름 웃기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썸네일로 만들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는 그럼 뭐냐면은 요거 제 실제 수험표입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수험표들을 보여주면서 나 실제로 진짜 수능 열심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네들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이제 하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하나 드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상황, 정서, 태도 등 작품에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앞서서 1학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 보는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근데 설명에는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라는 거에 대한 정확한 해설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예를 들면 처음 보는 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보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좀 낯설만한 시가 뭐가 있을까요? 낯설진 않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작품이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제 그 낯선 작품이라고 해볼 때 처음 보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목에서 벌써 낌새를 차립니다. 우리가 물이 되어. 물이 되고 싶다는 걸까요? 되기 싫다는 걸까요? 돼요. 우리가 물이 돼요. 되고 싶다는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은 되기 싫다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일단 우리가 물이 되고 싶다의 가능성이 많아. 왜냐하면은 가장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제목에 넣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내용에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물이 된다면, 뭐 불은 걷어내고 물이 된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보는 작품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요. 자, 화자의 상황을 설명할 겁니다. 이 상황은 제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화자가 소망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처음 보는 작품. 자,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가 물이 되어는 화자가 물이 되고 싶은 거죠. 자, 요렇게 이제 기억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물이 되어는 화자가 물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근데 거기 맥락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물이 지금 아니에요. 그럼 화자가 원하는 소망이 충족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연결시킵니다. 화자의 정서는 그러면 소망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부정적 정서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가냐면 상황은 충족되었다, 결핍되었다. 둘 중에 하나. 그 관련돼서 정서도 충족됐으면 긍정적 정서, 충족되지 않았으면 부정적 정서. 두 개로 나눠서, 왜 제가 혹시 두 개로 나누는지 느낌 오시나요? 두 개로 나누는 이유는 데이레고 시험이 두 작품 비교하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이 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설명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객관식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두 대상이 서로 충족됐는지 아닌지만 구별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수업에서 외부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르친다는 이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를 보는 능력이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사실은 원래 표로 해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이렇게 이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를 들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밌고 실전적인 문학 강의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 요걸 통해서 이제 방금 설명드린 예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깨알 같아서 제가 지금 말로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에 시 분석법이라고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제목을 파악하는 겁니다. 방금 했죠? 우리가 물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어 서술어 내용을 읽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요 시를 읽을 때 시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되어 할 때 우리가 물에서 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망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죠? 맨 뒤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거의 세뇌시킬 거예요. 이제 우리가가 주어지 서술어 뭐죠? 배어죠. 그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요게 아까 제가 여기 띄워놨던 거죠. 상황, 정서, 태도를 찾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 읽는 법도 제가 알려줄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다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제목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인물을 확인하고 파악합니다. 왜냐면 요거 이제 뒤에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소설 문제 있죠. 소설은요, 놀랍게도 표현법 문제를 제외하면 다 인물을 물어봐요. 사람을 물어보기 때문에 아이들은 소설을 읽을 때 사람만 파악을 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을 파악한다는 게 사람의 성격, 사람의 관계, 이걸 찾는 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2번이 사람을 찾는 거고 3번이 사람의 관계를 찾는 거를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문학 빗줄 작품 리스트입니다. 요거는 왜 제가 띄워놨냐면 이 내용들을 다 저랑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작품들이 다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띄워놨어요. 요거는 제 화면 안 보고 이제 혹여나 혼자 공부하고 싶은 학생이더라도 이 작품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맥락으로 제가 띄워놓은 거니까, 이 작품들 예를 들면 동그라미 세모 쳐가면서 나는 구운몽은 알아. 근데 뭐 예를 들면은 홍계월전은 잘 몰라. 이런 식으로 체크해 가면서 내가 비어있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저랑 공부를 하면은 이 작품들 다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1년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랑 이제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 처음에 3월 10일 개강입니다. 3월 10일 일요일 개강인데요, 그때 이제 개강했을 때는 사실 학교 개학한 지 첫 주여가지고 학교 수업 별로 나간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한 2주 정도는 저랑 뭐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문학 개념어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문학 개념어 수업을 엄청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 개념어 수업 2주 동안 여기 지금 적혀있는 이 교재들 다 제가 문학 개념어 수업할 때 쓰는 거고, 여기 제가 아까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했던 게 제 교재에 아예 표가 있어요.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분류해서 분석하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 첫 주, 둘째 주 정도에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내신 쌓아 올리기라고 해서 이제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학습하는 내용으로 제 자체 교재 내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요거 교과서 내용이고 3위인국도 교과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외부 지문이 엄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교재가 조금 뭐라고 할까, 수정이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이 외부 자료 어떤 거 딱 던져주시면 또 그거 수정해서 정리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교재를 예쁘게 만들어서 나갈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 자료들이 계속 껴들 겁니다. 그건 데일리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 내신 범위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여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남겼을 때 사실 이게 가능해지죠?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 그때쯤 거의 완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추가되는 외부 지문들 제가 해설해 가면서 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내신 돌파하기 과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내용에서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제가 띄워놓은 거는 이제 학교 시험 범위에 대한 내용의 암기 테스트지입니다. 암기 테스트지. 우리 친구들 암기하는 게 상당히 싫지요.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암기 테스트지를 통해서 다 떠나서 하나는 외워라. 주제. 그래서 제가 주제만이라도 암기를 시킬 거예요, 아이들한테. 왜냐면 그래야 시간이 안 부족하죠. 주제를 외워놔야 그나마 시간 부족한 와중에도 얘는 그래도 알아.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얘 빨리 풀고 다음 거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제라도 암기하는 과정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은 주간 과제인데, 이 주간 과제는 대일외고 기출문제랑 최대한 유사한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과제니까 요걸 풀면서 우리가 내신 돌파하기 과정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기출문제 풀이에 들어가는 거고요. 기출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름대로 특별하게 제가 좀 하고 싶은 건 미리 풀지 말아라 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거 저랑 내신 대비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A3로 갱지로 해가지고 진짜 시험지처럼 해서 다 같이 우리 모였을 때 시간 딱 재고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풀지 말고 우리가 시간 맞춰서 그렇게 풀도록 제 커리큘럼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 해당 교과서를 쓰는 다른 학교 기출문제도 풀 겁니다. 그래야 이제 고난도 문제를 좀 더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건 연간 커리큘럼인데 사실 연간 커리큘럼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는 뭐냐면 요거 제 교재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뭐냐면 수능 특강 목차입니다. 수능 특강 진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도 이제 저랑 같이 내신 대비하면서 진도 나갈 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뭐 할 거냐면 이제 수능을 위한 국어의 룰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요거는 제가 요즘 최근에 만든 표지여서 제일 마음에 드는 표지인데요. 수능 같이 공부할 겁니다. 우리 고2 친구들. 왜냐하면 수능이 또 2학기 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3 강사기 때문에 수능을 계속 강의하면서 아이들한테 선행학습에 압력을 부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사실 여기 제목 보시면 독서라고 적혀있죠. 근데 여러분들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2학기 때도 문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1년 내내 문학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년 가면 이제 선택 과목 나뉘어가지고 언어와 매체랑 학법과 작문 또 시험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독서라고 써있죠? 시험에. 근데 여기 밑에 내용은 다 문학입니다. 독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요,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 브로셔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언급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시스템은 일단 첫 번째로 매주 주간과제가 나갑니다. 근데 주간과제는 우리 아이들이 저랑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일치로 나눠서 제가 배부를 하고 있으니까 5일에 나눠서 예쁘게 잘 체크하면서 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매주 제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시험은 이제 그 전주에 해당한 복습 테스트이고요. 그리고 이 시험지 표지는 이제 김남준 국어의 시그니처. 네, 이걸 보면 다들 제 얼굴을 보는데 맞습니다. 네, 저랑 닮은 동물이어서 네, 아이들이 추천해줘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넣어봤으니까 이렇게 복습 테스트 매주 본다는 거를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나갈 겁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도 같이 앉아있으니까 요거는 학생들한테 사실 보내는 게 주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문자 보낼 때 요 점수도 중요한데 과제 점수에 제가 피드백을 다 줬거든요. 꼼꼼하게.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선생님이 원하는 게 여기서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문자를 통해 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보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 멘토링이라는 게 뭔지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멘토링 여기 마지막인데요. 멘토링이라는 거는 사실 일단 요 표가 대략적으로 보이실 텐데 표를 채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멘토링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표가 뭐냐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말로 말씀드릴게요. 상황, 정서, 태도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뭐죠? 아까 제가 시 분석하는 방법 가르쳐줬죠. 그걸 아이들이 처음 보는 작품 보고 실제로 해보는 거. 그리고 요거 비문학 지문이었거든요. 비문학 지문을 구조화하는 거. 사실 요거 여학생들이 꽤 잘하거든요. 요약 정리하는 거. 근데 저는 요약 정리하는 거 땡! 요약 정리하지 마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럼 이게 요약 정리가 아니고 뭐냐면 먼저 우리는 비문학 문제를 봐요. 문제. 왜냐하면 비문학은 문제 풀려고 읽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보만 여기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요약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요약하다 보니까 우리 그동안 시험 시간 부족했던 거예요. 다 꼼꼼히 읽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언제 할 거냐면은 제가 여기 띄워놨죠?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수업 때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는 예를 들면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그 학교 뭐 과정 다 끝나고 뭐 밤 10시나 11시 이럴 때 줌으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생고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 질문도 많이 해요. 여기 질문도 있죠? 질문도 그때 다 받을 거고. 아니면은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시간이 언제냐면 수업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그럼 요거 수업 끝나면 5시예요. 5시부터 남아서 1시간 동안 하고 가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멘토링 과정을 제가 직접 다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멘토링 과정이고, 제가 여기 써놨죠, 6번. 이게 중요합니다. 내신 과정 때는 학교 프린트 암기시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신을 제대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시스템을 짜봤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제 나름의 포부를 띄워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수업이 3월 10일에 개강이고, 그리고 1시 반 수업이니까 그때 맞춰서 등록하시면 오시면 된다. 요거까지가 이제 제 설명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